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예, 오늘은 루신의 소설집 외침을 골랐습니다. 아, 루신.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루신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말이 있죠. 물에 빠진 개는 계속 두들겨 패. 그 동물권 옹호하시는 분들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동물을 학대하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루신이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라는 에세이에서 혁명 과정에서 쫓겨난 무리들을 용서하면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은, 물에 빠진 개라고 해서 불쌍하게 여기면은 그들이 다시 기어올라서 이 판을, 혁명의 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예. 그야말로 이 반동의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개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필요 없이 두들겨 패야 한다. 페어플레이를 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두고두고 옳은 얘기 같습니다. 제가 루신 얘기는 생각 같아서는 한 6개월 내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기도 해요. 예.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글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루신의 이 소설집 외침을 떠올린 이유는 그중에서도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김영철 방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논란 아닌 논란들, 예. 자유한국당과 그 패거리들의 광란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내기가 정말 힘들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예. 이번 방문을 둘러싸고 저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참 과간이에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2014년에는 그렇게 환영한다 그러고 큰 길을 열기로 약속했다 얘기하고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 저렇게 폐악질을 하면서
방해를 하려고 드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반말마저 비명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히려 결정적인 위기 국면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뭐 다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더 많은 길들이 필요하고 더 많이 오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침몰의 뭐 원흉이다 이런 시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천안함에 대한 그 의혹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풀리지도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북을 악마화, 혐북 발언이라 그러죠. 이 북한을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저렇게 비외교적인 언사들 내뱉는 것, 뭐 사살해야 한다는 등, 체포해야 한다는 등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걸 풀어가야죠. 그래서 평화의 길들이 한 뼘이라도 조금씩 넓어지게 해야 할 텐데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루신의 고향에서 얘기하는 길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네. 이 루신의 소설집 외침에는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향이라는 작품은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루신이 1936년에 죽고 난 다음에 이육사 선생이 번역해서 소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육사 선생은 잘 아실 테고요. 육사 선생이 좋아했던 중국의 작가가 루신이었습니다. 루신이 죽고 난 다음에 고향이라는 작품을 손수 번역 소개하기도 합니다. 루신은 도시에서 공부하던 내가 이제 고향에 찾아가서 고향의 짐을 정리해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시골에 살고 있는 어릴 적 친구 룬투를 만나고 룬투가 아직도 오래전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사연들을 봅니다. 얘기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고향에서는 고향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는 그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살고 있는 룬투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이 도시와 대비되는 그 시골의 비문명적인 그런 모습들까지 아릿한 그 거리들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루신의 문장에 백미라고도 하는데요. 고향을 찾아갔을 때 룬투가 나타났을 때 이 화자의 눈에 잡힌 모습을 이런 문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짧게 읽어볼게요. 예. 이때 신비로운 그림 한 폭이 머리를 스쳐갔다. 검푸른 하늘에 노란 보름달이 걸려있고 그 아래 바닷가 배사장엔 새파란 수박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사이로 11~12살이나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목에 목걸이를 한 채 차라는 놈을 향해 힘껏 작사를 던지고 있었다. 놈은 잽싸게 방향을 틀더니 외려 그의 가랑이 사이로 쏙 빠져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고 선명한 문장으로 과거의 룬투란 친구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요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 루신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몽롱한 가운데 바닷가 푸른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그 위 검푸른 하늘엔 노란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생각해보니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시 땅 위엔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 땅 위에 처음에 길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없죠. 예. 근데 본시 땅 위엔 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곧 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루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젖어든 상념 속에 이 길의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관계와 관계도 그렇지만은 남과 북도 그렇고요. 간헐적으로 오가기는 했었죠. 이제 좀 더 자주 오가면서 길 아닌 길 위에 정말 길다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루시는 오늘에 와서도 이게 전혀 변색되지 않고 옛날 얘기 같지 않고 패부를 콕콕 찌릅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의식의 한 귀퉁이를 막 쥐어파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만나면은 내가 무력감에 젖어들거나 뭘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루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루신의 글을 읽다 보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남북 화해 국면이 조금씩 펼쳐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까? 예. 절망의 시간을 깨는 아주 날카로운 언어들이 루신의 글 속에 곳곳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바로 금방 읽어드린 본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주 오가는 과정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들의 끝간데까지 가는 방위 공작에 굴하지 않고 대화의 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루시는 어떻습니까?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진정성을 변색시키지 않고 그렇게 관에 들어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루시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야말로 지식인입니다. 어떤 세력에 포섭되지도 않고요. 끝까지 자신의 개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훼손하는 모든 것과 저항을 했고요. 동시에 중국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내적인 거나 외적인 것들과 대결했습니다. 루신의 싸움은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아큐정전처럼 또 동시에 외부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으로 남아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중국 근대문학의 전통에서 루신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식인의 지성사에서는 변절의 역사가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친일부터 시작해서 친독재에 이르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의 세월들이 있는데 루시는 자신을 괴롭히는 또는 민중들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들과 모든 그 권력들과 싸워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게 참 부러워요. 물론 루신이란 작가가 중국의 자산만은 아니죠. 인류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루신의 글을 자신들의 언어로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중국인들이 가끔씩 부럽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작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도 파란만장한 역사인데 어떻게 이게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맛과 멋을 지키면서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사야 잘 아시다시피 열강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또 30년대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그런 역사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의 변절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현대사 안에서도 한간이라고 하는 친일파들도 있고요. 또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권력에 빌붙었던 지식인들의 모습도 없지는 않죠. 근데 이 강렬한 개성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동시에 약자의 편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온 루신이라는 작가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 루신이 있다면 한국에는 누가 있다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목조라떼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아, 거기 있네요. 아,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작년 이맘때 우리가 통영으로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었죠.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윤희상 선생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서 무척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제대로 제가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희상 기념관, 네. 지금은 도천 테마 공원이라고 돼 있는 이상한 이름의 동네 공원에 있는 윤희상 기념관 방문했었죠.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었죠? 네, 윤희상 기념공원 이랬었죠. 근데 통영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도천 테마공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꿨죠. 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낳은 통영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편벽된 사고에 갇혀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알 것 같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역사의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윤희상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작년에 대통령 부부가 독일 방문했을 때 윤희상 묘지에 김정숙 여사가 동백나무를 심었던 기사가 있었죠. 예. 그와 관련해서 윤희상의 평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희상의 삶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작품 상처 입은 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처 입은 용은 독일의 아주 뛰어난 작가 루이제 린저가 윤희상과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루이제 린저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기쁨, 다니엘라, 생의 한가운데 등으로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독일의 이 작가가 한국에서 건너온 아주 위대한 음악가와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눈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윤희상 상처 입은 용입니다. 예. 상처 입은 용이라는 제목을 딴 건 책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윤희상의 어머니가 윤희상 선생을 낳을 때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예. 용꿈이었던 것 같아요.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셨는데 용이 꿈에 보이면 대단히 신령스럽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웬일인지 이 용이 하늘로 날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상처를 입은 용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태몽, 그 상처 입은 용의 이미지가 윤희상 선생의 삶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윤희상은 그야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급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서양 음악사에서는 동서양의 음악을 결합한 정말 최고의 작곡가로 평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른바 반공 이데올로기 수렁에 빠져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음악의 고향이랄까 시호하는 역시나 통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영의 추억들, 기억들이 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예. 그 통영을 생각할 때마다 윤희상 선생은 깊은 회한에 젖어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루이제 린저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성공을 보면 작곡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내 작품 중 단 하나라도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은퇴해 고향으로 돌아가 그저 조용히 바닷가에 앉아 물고기를 낚고 마음속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써두려고도 하지 않으며 위대한 고요함 속에 내 몸을 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그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내 고향 땅의 온기 속에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의 1977년의 가장 큰 소망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닷가에서 대자연의 음악을 들으면서 고향에 묻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뉴스들 때문에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25일 날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25년 만에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뉴스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계에서는 한국 음악 사상은 대사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추방당한 지 49년 만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지 2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마저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무자석방 1000만인 서명운동 본부 회원 50여 명이 반대 집회를 벌였대요. 참 뭘 알고 사는지 무슨 생각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겠죠.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임시로 안치되었다고 하는데 통영국제음악당의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윤희상 선생에게 이 통영은 그야말로 뭐 정신적 고향이면서 음악의 고향이기도 했는데 윤희상 선생의 음악적인 자산이 됐다고 고백하는 부분 정말 아름다운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집 바로 앞에 펼쳐진 논에 대한 기억입니다. 봄이 되어 논에 물을 댈 때면 개구리 천지입니다. 매일 밤 개구리 소리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그게 나에게는 우는 소리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가 거기에 맞춰 화답하고 세 마리째 가세하면 갑자기 고음, 중음, 저음의 합창이 일제히 시작되고 또 갑자기 모두 침묵합니다. 간격을 두고는 다시 독창이 시작되고 다른 소리가 거기에 화답하고 그리고 다시 합창이 되지요. 밤이 새도록 말입니다. 낮에는 여자들이 밭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자들은 오래된 민요를 부르는데 어머니도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이게 윤희상 선생의 음악의 원형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영하면 또 오광대로도 유명해요. 탈춤의 일종이죠. 통영 오광대로 유명한데 어린 시절에 통영 오광대를 봤던 기억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통영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음악적 자산으로 삼아서 자신의 음악 활동을 펼쳐오던 윤희상 선생에게 시련이 닥치는데요. 바로
1967년에 있었던 동베를린 사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용에 서술되어 있는 고문의 기억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게다가 이런 고문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월이었고 아주 더워서 그들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슬슬 본격적인 고문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내 손발을 묶어 통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땅에서 1m 반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얼굴 위에 흠뻑 젖은 천을 놓고 그 위에 물뿌리개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천이 입과 코 위에 딱 달라붙어 질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 그들은 묶은 것을 풀고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주사를 놓고 내가 숨을 돌리면 또 물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사를 놓으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죄수가 바로 죽어서는 안 되고 죄를 자백시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통나무에 매달리자 어린 시절에 본 송아지나 돼지를 잡을 때 이렇게 매달았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위대한 음악가를 중앙정보부에서 체포해다가 정말 비인간적인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런 고문의 기억은 윤희상 선생의 경우 식민지 시대에도 겪었던 것입니다. 윤희상 선생이 식민시대 때 조선적인 가요를 작곡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이 끌려가서 아주 지독한 고문을 당하는데요. 아이고. 그 고문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고스란히 반복됐던 거죠. 일본군 장교가 집권을 했으니까 일본식으로 했겠죠? 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일본의 특고를 그대로 모방해서 고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죠.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러다가 15년, 10년으로 감형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본의 아니게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윤희상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의 항의 서한이었는데요.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리고 칼하인 슈토카우젠 등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윤희상의 구명운동에 나섭니다. 그 구명운동에 나서면서 쓴 항의 서한의 일부 보겠습니다. 우리 루이제 린저가 소개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잠깐 볼까요? 윤희상 씨는 유럽뿐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작곡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늘 한국 음악의 우수한 전통을 서양 음악의 경향과 결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과 인격은 한국 문화와 예술을 한국 바깥으로 알리는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귀국에 대해서 지극히 조금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예술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사고 양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희상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만 모르고 세계는 다 아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의 유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상처 입은 용 윤희상 선생의 영혼이 늦게라도 이 땅에서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남북의 대결 구도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안내자가 돼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루이제 린저의 물음, 그러니까 당신은 늘 정치적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윤희상 선생님은 자신은 물론 예술과 정치를 분리하지만 나는 늘 중요한 국면에는 활동해야 했고 또 그래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위기가 닥치면 예술가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므로 만인을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하고 따라서 정치에 도움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광대한 발걸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아주 일부만 바꿀 수 있다고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남북 대결 국면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윤희상 선생의 영혼이 정말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 하나의 좌표가 되어주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랜만에 강제 추방당한 지 49년 만에 그리고 돌아가신 지 23년 만에 한국 땅으로 돌아온 윤희상 선생의 명복을 다시 새롭게 빌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윤희상 선생님도 배척을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평가받을 거고요. 문화적으로 얼마나 고귀한 자산인지,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 새삼 통절하게 깨달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의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3월입니다. 네, 벌써 3월입니다. 각 학교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는 그런 3월입니다. 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학기 신드롬이라는 게 있답니다. 월요 신드롬이 아니라. 네, 그 긴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로 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학생들 만난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데 신학기 신드롬이 있대요. 아유, 새학기 또 학생들을 만나시고 친해지기 위해서 또 애를 쓰시고. 네, 그 우리 새내기들하고 좀 더 잘 지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신입생들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교수님은? 얘기 방송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나긴 사육의 시간을 지나왔다. 사육의 시간? 네, 이제 그 사육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주체로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청춘의 특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얹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생은 매뉴얼이 없다. 이거 어떨까요? 저도 종종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수많은 우연들의 접점에서 우리 삶이 형성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청사진이 있다면 그 인생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끔씩 또 들이받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래야죠. 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그러면서 또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더군다나 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특히 그렇죠. 대들 때 세게 대드려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게 대학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들이받더라도 좀 큰 거에 들이받아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걸로 들이받는 건 그건 뭐 또 안 하는 이만 못한 들이받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새학기가 이제 코앞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3.1운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내일이 바로 3.1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이 녹음하는 날이 2월 28일이고 방송일이 3월 1일인 줄 알고 3.1절에 관한 책을 준비를 했어요. 아, 야, 교수님 좋습니다. 뭐 미리 좀 보면 어떻습니까? 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김희독립선언문 배운 적 있죠? 예. 요즘도 교과서에 실려있는지 모르겠는데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아주 어려운 한문식 문투로 쓰여진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요즘은 어려운 독립선언서를 이해하기 쉬운 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이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2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정신들 이른바 자주정신이나 민주정신이나 평화정신이나 또 나아가서는 동양평화정신까지가 우리 헌법의 전문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헌법 정신이 3.1 정신과 맞물려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헌법 전문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분명히 첫 줄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른바 보수라고 얘기하는 극우 세력들은 이것 부정하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승만 정부를 공식적인 법통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오롯하게 깃들여 있는 핵심들을 거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3.1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보면은 특히 3장의 독립선언서의 그 내용과 풀이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종이로 한 페이지 남짓되는 이 문장에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운동 하면은 우리는 늘 최남선, 한용운, 이승훈 등을 비롯한 33인 지식인들만 생각하기 쉽죠. 예. 그런데 이건 아주 거센 도도한 어떤 민중운동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저자 박재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1운동 하면은 3월 1일 딱 하루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달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고초를 겪고 또 몇백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선의 존재 이유와 근거들을 명시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책에 주목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떤 지식인 중심,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민중들이, 시민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하나의 뒷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선언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민중들이 참여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민중들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고 그 정신이 추상적으로 남아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의 민중운동이 지식인 엘리트가 앞장서서 선동하고 민중이 뒤따르는 운동이었다면 3.1운동은 민을
나라의 주인과 주체로 앞세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서도록 호소한 민주운동이다. 지식인 엘리트가 앞장서거나 주도하지 않고 민을 주인과 주체로 앞세운 운동이며 민이 나라를 구할 주체로서 스스로 일어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민중운동이었다. 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떳떳한 평화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 중심,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민중 중심의 운동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3.1운동 읽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100년 전에 있었던 한 일대 사건 정도로만 기억할 수 있지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자면은 왕조가 망하고 10년 후에 어떤 민주 정신에 입각한 그리고 인민을 주체로 한 그런 대중운동이 전역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사건, 세계사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그런 혁명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3.1운동을 통해서 민주공화정의 이념과 정신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읽어드렸던 헌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민족 대표들 가운데는 우리는 대부분 손병이나 이승훈이나 한용운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지만은 평민 출신도 많았다는 점. 그리고 민주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확실하게 이행하는 하나의 결절점, 전환점이 됐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가 강조하듯이 3.1운동은 민주정신의 근원이고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은 이런 3.1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것,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그 당시는 분단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은 정체성을 잉태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경술국지 이후 10년 다 돼서 3.1운동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물론 3.1운동이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니죠. 역사적 맥락을 보자면은 1994, 95년에 동학농민전쟁 또는 동학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중들의 변화를 위한 요구들, 부패한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강력한 그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민공동의 운동을 비롯해서 어떤 민중운동들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고 그때로 동학혁명이나 만민공동회나 이런 걸로 터져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득권 세력들, 이른바 수구 세력들은 이런 저항운동을 수렴하지 못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골몰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을 건 이런 지배 세력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회의 주인인 우리 민중들이고 우리 인민들이고 바로 이 함께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들이 말아먹은 나라를 구원하고 다시 새로운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에 일떠선 게 바로 이런 3.1운동이 아닌가 싶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신의 하나의 고갱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도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우리 민족에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영도자가 이렇게 망했는데도 민중들이 알아서 각성하고 그렇게 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독립 국가를 얘기한 걸 보면 정말 훌륭한 민족, 훌륭한 백성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3.1 운동, 4.19 의거, 5.18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 촛불까지 한번 그 도도한 흐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력이 있어서 이 운동이 전개됐던 게 아니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이런 그 부패한 세력들 그리고 외세 의존적인 세력들을 몰아내고 주체적으로 자존의 근거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은 3.1운동은 다시 한번 우리 현재 맥락에서 곰곰이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지도해 주신 김용민이라는 박사과정생의 논문을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너무나 정말 가혹하게 일제가 백성들을 탄압했고 또 3.1운동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교회, 목사들, 교인들
아주 잔인하게 괴롭혀서 결국 그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국 개신교는 현실에는 눈 감고 저 천국, 저 하늘나라만 지향하는 맥빠진 교인들만 양산한 그런 일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일본 제국주의들은 운동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회유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독립운동 선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최남선 이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친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 권력에 빌붙고요. 그런데도 그 밑바닥에서는 또 도저한 어떤 그 민중들의 흐름들,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선을 떠나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하와이까지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람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책 우치다 다스루와 시라이 사토시가 함께 대담한 내용을 엮은 속국 민주주의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국 민주주의론? 네, 그렇습니다. 속국과 민주주의. 어떻게 좀 서로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다. 그리고 그 속국 체제 하에서 일본은 좀 비열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다. 짐작은 했고요. 또 아무래도 전쟁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미국에게 사실상 무릎을 꿇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과연 그러한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군사 대국화하는 길목에 있어서 미국은 바리게이트를 치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그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등장한 게 윈난성 평충에서 일본군 성노예를 학살한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19초짜리 짤막한 영상인데 그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일본군이 강제로 조선인 여성을 동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 쪽에서는 또 이걸 부인했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일본은 끊임없이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부인해 왔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중요한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예.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 걸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부인을 해왔다는 것이죠. 대신에 미국에 대해서만은 철저하게 패배했다고 무릎을 꿇고 동속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게 이 책에 등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예.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1952년까지 7년 동안 미 군정 아래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말을 들으면서 이른바 천황이라고 부르죠. 일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죠. 예.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패배했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이 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게 지금 일본 극우 세력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은 것이 일본의 대미 종속이 갖는 특수성이자 고질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속국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기만해 왔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군사적으로 속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주로 오키나와를 미군 기지로 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줘버렸고요. 일본 본토 안에도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죠. 근데 그 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걸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미국은 또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응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일본을 이용해야겠죠. 활용해야 될 테고 그 과정에서 일본과 무건의 계약들 또는 뭐 명시적인 계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은 철저하게 자주권을 상실해버리고 미국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명맥을 유지해 왔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속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책의 저자들이 흥미롭게 지적하는 것은 일본의 미군 기지는 바로 자민당 정권을 지키는 파수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민당 정권을 지켜주는 맹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맹견들에게 어떻게든 먹이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뭐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물질적인 측면까지를 다 미국에게 내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나가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후퇴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예. 이 책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특히 일본의 노인들의 그 유치화 과정들,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람들이 거의 포르노화한 극우 세력들이 돼가고 있고요. 아, 유치화했다는 거는 유치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점점 미국을 섬기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극우 세력들을 키워내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도 이런 상황에 맞서지 못한 채 그냥 소비지향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학력은 저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결여되고,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하고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전반적인 일본이 처한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앞으로 나아갈 향방들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굴욕감을 깨부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또 자기를 존재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앞에서 우리 김 PD가 말씀하신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요. 미국을 등에 업고, 그리고 미국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대가, 또 굴욕감을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아시아에서 큰 소리를 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요.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 네 겉으로는 참 친절해요. 되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경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품성은 훌륭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또 개개인으로 보면은 도덕적이지만 또 집단으로 뭉쳐졌을 때는 어떤 광기를 뿜어낼지 모를 존재들로 탈변하는 것 같아서 참 이래저래 경계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인 개인 각각을 여기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집단화할 때는 이 책의 표현을 빌면은 광기의 폭발, 그런 발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오랫동안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이 책은 제가 번역한 건데요. 예. 네, 일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의 반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배를 부인하면서 지금 자민당 정권이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자유한국당 세력들, 그 뿌리들은 자민당과 궤를 같이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종속적이라는 측면이 특히 그렇고요. 오늘 3.1절 기념일에 또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와 함께 들고 나올 생각지 못한 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독립을 외치는 날에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우리 한국의 그 극우 세력들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일본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그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연 주일 미군이 자민당 정권을 지키는 파수견이라면 주한미군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반성 능력을 상실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파렴치한 정치꾼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자들과 이 책의 저자들이 비난하는 일본의 정치꾼들은 얼마나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향해 일본 극우 세력들은 끝없이 혐오를 내뿜거든요. 그것과 이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북한에 대해서 뿜어내는 혐오 발언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일본의 발광을 막기 위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행보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핵심을 우리는 속국 민주주의라는 이 키워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는 3.1절 아닙니까? 성조기를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는 이런 덜 떨어지다 못해 뇌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이런 분들. 근데 마음속으로는 일장기도 들고 싶을 겁니다.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일본 해군기. 예. 아마 그것도 마음속은 들고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또 주목할 것은 일본의 그런 외교적인 종속 상태뿐만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민들이 점점 탈정치화하고 냉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예. 혐오 발언들만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위기를 진단하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주 독립의 근거지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계속 경계하면서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이 그런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3.1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주 독립됨을 돌아보게 되고요.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그 일본이 우리의 미래는 아닌지 성찰하게 되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도 뭐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가 모인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3.1절은 무엇인지 난데없이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북한을 상대로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이 과연 자주 독립인지. 아니 그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주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말일 겁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언어일 테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간신히 이 민주주의 불씨를 다시 이어온 우리 한국 시민들이 일본인들에게 끝없이 또 타전을 해야 할 겁니다. 예. 한국이 보여주는 이런 민주화의 길들, 좌주화의 길들을 정말 참조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연대의 손길들을 계속 뻗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공부하는 영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3.1절이었고 오늘은 개강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공휴일만 아니었으면 3월 1일이 학제상 개강일이 될 텐데 참 의미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3.1절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맞습니다. 또 이번 3.1절은 đặc별하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잖아요. 예.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실 시도 각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상화 선생의 시 몇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대구 달서구에 가면은 이상화 시인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시인을 넘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상화 선생의 형 이상정 장군은 대한 독립군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었죠. 예. 그리고 이 만주까지 가서 이상화 선생이 형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4달인가요?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또 2월 28일은 1960년 이승만 독재에 한거한 대구 민주운동,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대구에 가실 기회가 있거든 달서구에 가시면은 이상화 시인
기념관이 있으니까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들여도 보면 오는가 뿐만 아니고 좋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시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곡자사라는 시인데요. 제목이 좀 어려운데 곡자는 통곡하다, 울다 이런 뜻이고요. 자자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퍼하는 노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간 사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집안이 어떻게 망가진지도 모르고 이런 풍찬 노숙을 계속한 이어나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됩니다마는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 후손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이른바 친일, 매국을 했던 자들은 부를 대대로 물림하면서 권력에 또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핵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상했는지 이상화 시인은 곡자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웅이야, 너는 갔구나. 엄마가 누인지 아빠가 누인지 너는 모르고 어디로 갔구나. 불쌍한 어미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아비를 두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가 갔구나. 달보다 잘났던 우리 웅희야. 부처님보다도 착하던 웅희야. 너를 언제나 안아줄고. 그렇게 8월에 내가 간 뒤 그해 10월에 내가 갇히어 내 어미 간장을 태웠더니라. 지나간 5월에 너를 얻고서 내 어미가 정신도 못 차린 첫 7날 내 아비는 또다시 갇히었더니라. 그런 뒤 온 한 해도 못 되어 가진 꿈 온갖 힘 다 쓰려던 이 아비를 버리고 너는 갔구나. 불쌍한 속에서 내가 태어나 불쌍한 한숨에 휩쓸고 말 것. 어미 아비 두 가슴에 못이 박힌다. 말 못하던 너일망정 잘 웃기 따에. 장차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사내답게 한평생을 마칠 줄 알았지. 귀여운 내 발에 흙도 못 묻혀 몹쓸 이런 편이 우리에게 온 것. 아, 마른 하늘 벼락에다 어이 견주랴. 너 위에 억던 꿈 어디 쓰고 내게만 쏟던 사랑 어디 줄고. 웅이야, 제발 다시 숨 쉬어다오. 하루 해를 내 곁에서 못 지내본 것. 한 가지도 속 시원히 못해 준 것. 감옥방 환자벽이 얼마나 울었던지. 웅이야, 너는 갔구나. 웃지도 울지도 꼼짝도 않고 불쌍한 선물로 서름을 끼고 가난한 선물로 몹쓸 병 안고 오자마자 내가 갔구나. 하늘보다 더 믿었던 우리 웅이야. 이 세상엔 하나밖에 없던 웅이야. 너를 언제나 안아줄고. 1929년에 쓴 시입니다. 예.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도 못 보고 보낸 그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그리고 있는 감동적인 시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고향을 떠나고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떠나서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또 가족의 고통을 안으로 새기면서 힘겨운 시절을 보냈겠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독립운동 지사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 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정부와 맞서 싸운 사람으로 제가 비춰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들은 얘기가 그 아빠는 21세기형 독립운동가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또 저희를 두둔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족들은 또 그런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역사가 그런 걸 다 짓밟아 왔죠. 예. 독립운동하고 민주운동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고난들, 순환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 그게 새로운 봄이 오는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뒤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이상화 선생이 동경에서 잠시 유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쓴 시입니다. 동경은 뭐 화려한 제국주의의 그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했겠습니까? 끝없이
조선 땅을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문둥이살 같은 조선의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국주의의 심장부 동경에서 조선을 생각하면서 쓴 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다 되도록 일본의 서울을 헤매어도 나의 꿈은 문둥이살 같은 조선의 땅을 밟고 돈다. 예쁜 인형들이 노는 이 도회의 호사로운 거리에서 나는 안 잊히는 조선의 하늘이 그리워 애달픈 마음에 노래만 부르노라. 동경의 밤이 밝기는 낮이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랴. 나의 기억은 자연이 준 등불 해금강의 달을 새로이 솟친다. 색채와 음향이 생활이 화려로운 아롱사를 짜는 예쁜 일본의 서울에서도 나는 암멸을 서럽게 달게 꿈꾸노라. 아, 진흙과 지풀로 얽맨 운 밑에서 부처같이 벙어리로 사는 신령아. 우리 앞엔 가느나마 한 가닥 길이 베느냐 없느냐 어둠뿐이냐. 거룩한 단순의 상징체인 흰옷 그 너머 사는 맑은 내 맘에 숯불에 손대인 어린아기의 쓰라림이 숨은 줄을 뉘라서 아랴. 벽옥의 하늘은 오직 내게서만 볼 은총받았던 조선의 하늘아. 눈물도 땅속에 묻고 한숨의 구름만이 흐르는 내 얼굴이 보고 싶다. 아, 예쁘게 잘 사는 동경의 밝은 웃음속을 온대로 헤매나 내 눈은 어둠 속에서 별과 함께 우는 흐린 초롱불을 넋 없이 볼 뿐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동경의 그 네온 사인 화려한 거리에서 문둥이살 같은 조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별과 함께 우는 초롱불 같은 그 조선을 떠올리는 이상화 선생의 마음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화 선생이 1901년생이고 194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독립을 보지 못했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시를 써내려간 사람들은 참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들에 온전한 봄이 오기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이 잃지 말고, 그리고 이 봄을 훼손하려는 봄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행태들을 좀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새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절이 끝이 아니라 새 학기의 시작이네요. 자, 시작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각별한 역사의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